우리가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봤던 내용이 이거였죠. 갑과 을은 매매 계약을 했는데 시세도 정하지 않았고, 시세를 통해서 가격을 정하지 않았고, 시세의 평균 가격으로 합의하자 이것만 했고, 더 나아가서는 갑과 을 사이에서는 그 땅이 갑의 땅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과연 이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 그랬더니 명의주인은 답은 유효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이러한 내용을 놓고 우리 일상에서는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십시다. 이 계약은 지금 C의 케이스는 잠시 접어두고 우리 일상적인 이야기예요. 개 모임 아십니까? 개 모임 있으세요? 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모임 하죠. 정기 모임 합니다. 뭐 총무나 회장이 야, 이번에 어디서 모이자. 그러니까 우리 어디서 모일까? 오랜만에 목에 때 한번 벗겨보자. 이렇게 맨날 뭐 그냥 짜장면 먹지 말고 오랜만에 우리 회 좀 먹자. 이랬다고 봅시다. 회를 먹자고요. 광어나 도다리회. 회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횟집 주인인데 개모임 회장 을한테, 이 개모임의 회장입니다. 회장 을한테 전화 한 통화를 받습니다. 예약을 하려니까 전화를 받습니다. 예약 전화를. 자, 여러분은 이제 어느 입장에서 보시냐면 갑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일단 갑의 입장에서 보시고, 만약에 좀 시간이 있으면 제가 반응 나눠볼 텐데 그 둘이 싸움을 한번 붙여볼 텐데 갑의 입장에 여러분 일단 한번 서보십시오. 을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요즘 광어 1kg에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은 활어, 양식은 안 씁니다. 그러니까 아주 산지에서 직접 가져온 것만 씁니다. 도대체 얼마예요? 그랬더니 그냥 그때그때 시세에 따라 다른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을은 그러겠죠. 보통 시세가 얼마 선입니까? 그래도 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10,000원 하는 게 10만 원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보통 6만 원에서 키로당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요? 가만있어 봐라. 그러면 한 6, 7만 원 선이면은 뭐 그 정도면 7만 원 잡고, 이제 이 사람이 7만 원 잡고 30인분이면은 한 6kg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해요. 6kg 합시다. 6kg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3일 날 우리 30명분 6kg 예약해 주시고, 매운탕은 공짜죠? 이렇게 물어보고, 일본식 표현으로 스키다시는 잘 나옵니까? 물어보고.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그럼 30분입니다. 예약했어요. 이제 예약을 해놨는데 우리 자기 이제 회원들한테 가가지고 갑 횟집에 우리 광어 도다리 해서 6kg 예약해놨다 했더니 여기 있던 A라는 친구가 그 집 얼마라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집 얼마라든. 그랬더니 6, 7만 원 한대. 그랬더니 이 잘난 사람이 야, 너 속았다 임마. 다른 집에 가면은 4만 원이면 돼. 4만 원이면 6, 7만 원씩 주냐? 이렇게 이제 염장질을 하죠. 회장의 권위를 일순간에 무너뜨리면 염장질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6, 7만 원 좀 비싼 것 같아요. 뭐 여러분이 산지 회인지 양식 회인지 아세요? 솔직히 도다리와 광어도 구별 못 하잖아요. 그냥 뭐 얘들 나을까? 뭐 속된 말로 3, 4만 원이면 되지. 근데 내가 좀 그때 과했던 모양이야.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갑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아저씨, 우리 예약했던 거 어떤 것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 지금 7만 원, 6, 7만 원 선이라 해서 30인분 다 회 따놨어요. 여러분이 갑의 입장이에요, 지금. 30인분이 온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겠죠.
이 당일날 아침에 딱 전화를 하더니 찾아가가지고 아저씨 그 계약 그 말도 안 된 계약이니까 없던 걸 합시다. 우리 못 가요 그럽니다. 왜 말도 안 된 계약이냐 라고 주장하니까 우리 가격 얼마인지 안 정했잖아. 6만원에서 7만원 선이라며. 도대체 얼마야? 우리 가격 안 정했어. 계약 무효죠. 어때요? 무효입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갑이라면 계약 무효네요. 확실히 정하지 않았으니까 어때요? 무효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쪽에서 결정을 그렇잖아요. 우리 일상에서 있죠? 충분히 있죠? 귤 박스 중량 7.5kg 딱 붙어있는데 재봤어. 그랬더니 7.2kg네. 어떤 놈 5개 뺐어. 이거 사기친 거죠? 그래요? 이 정도는 대충의 개념이죠. 대충 7.5kg에서 7.3kg, 8kg 선.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딱 꼬집어서 이것 할 때도 있지만 뭉뚱그려서 할 때도 있어요. 단지 막연하게 갑과 을 사이에서 가격이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갑이 말하는 뭐 그때 내 맘이지. 그랬다 봐요. 주인이 그 회 광어 한 1kg에 얼마예요? 그랬더니 글쎄요. 그날 아침에 내 기분 좋으면 3만원 더 주고 기분 나쁘면 300만원 더 받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계약 돼요? 안 되죠. 그때는. 느낌을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계약의 가격의 시세를 정할 때 객관적인 기준 없이 주인 마음대로, 속된 말로 엿장수 마음대로 정한다면은 그건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겠죠. 그러나 가격의 내용 자체를 명확하게 정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가격을 그때 가서 이행할 무렵에 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은 우리는 충분히 그 계약을 하는 거예요. 요약이 하죠. 그래서 중화요리집에 가면 양장피 시세 적어놨잖아요. 싼 탕수육이 얼마 적어놓지만 양장피, 유산슬은 시세 이렇게 적어놨지 않습니까? 가격을 명확하게 적어놓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오늘 시세 얼마예요? 하고 물어보고 합리적이면 그럽시다 하고 계약하기도 하고 예약하기도 하죠. 어때요? 상식과 틀린가요? 맞죠. 우리 상식에서도 이런 경우들은 많이 있더라 말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남의 땅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첫 번째 본 사례에서 남의 땅이다. 여러분이 이제 갑입니다. 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전주택용 택지 개발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택지 개발업을 해요. 앞으로 중개사 자격 받으셔가지고 이런 쪽에 뛰어드신 분도 계실 거예요. 땅을 사서 개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A라는 사람 이제 그 천안 그 부근의 다른 쪽 땅에 가서 그 적당한 땅을 발견하고 그 사람 소유자한테 가겠죠. 소유자한테 가서 이른바 교섭을 벌이겠죠. 이 땅 시세 잘 쳐드리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저희한테 팔아주시면 어쩌고 저쩌고 교섭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 옆집 우리 집 아니 뭐 B는 뭐 10억 받았다는데 나도 10억은 받아야 되겠다. 이 정도 크면. 그랬더니 10억은 좀 세고 9억 5천만 하시죠. 해서 잘 쳐드리겠다 해서 9억 5천에 10억에서 9억 5천을 깎았다고 봅시다. 여러분이 갑이라는 개발업자라면 9억 5천 현찰 들고 땅부터 사서 개발할까요? 그렇지 않죠. 일단 9,500 있으면 되죠. 계약금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을 진행하면서 팜플렛 만들고 광고 치고 그래서 어디 땅 주변에 전원 끝내주는 곳 해서 분양 광고 치죠. 광고하면서
분양해주겠다. 이렇게. 이게 1000평이면 뭐 100평씩 쪼개가지고 열사람에게 분양해주겠다. 100평씩 쪼갤 거 아니에요. 쪼개서 을도, 병도, 정도, 무도 이런 사람들에게 분양 광고를 하고 가서 을이 딱 보니까 전원주택지로 참 좋더라는 거예요. 자기 전원주택 하나 지어서 살고 싶은데 또 선착순으로 가면 자기가 먼저 제일 좋은 데 고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서 내가 사겠다. 그래서 평당 2,500만 원 계약해서 내가 이거 100평 사겠다. 이쪽에서 한 평당 2,500이다 그러니까 평당 2,500에 100평 사겠다. 뭐 이런 식으로 2,500 너무 세다. 250에서 100평 사겠다. 자, 계약을 합니다. 이쪽에서 2억 5천이니까 2,500만 원 주고 이렇게요. 계약금 걸고 계약하고. 다시 보시죠. 이 땅 누구 땅이에요? A 땅이죠. 을은 갑하고 계약했어요? A하고 계약했어요? 갑하고 계약했죠. 지 땅도 아닌데 지 땅도 아닌데 파는 계약했어요. 잘못됐나요? 예, 남의 땅 팔 수 있죠. 어때요? 남의 땅 팔 수 있죠? 아시겠어요? 상식과 반대는 아니죠. 상식이잖아. 예? 그렇지 않죠. 돈 들어와서 입금시키고 나중에 자기 앞으로 소유권 가져온 다음에 쪼개서 주면 되죠. 계약할 당시에는 반드시 자기 땅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소유권을 넘겨줄 때에는 자기 땅이어야 넘겨주죠. 자,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매매 계약했다, 사고 팔았다 그러면은 여러분 모르게 스스로 사고 팔았다, 매매 계약했다면 우리는 머릿속에 현실 매매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매매 계약했으면 소유권 내가 바로 가져온 줄 알아. 근데 매매 계약은 매매 약속이죠. 아까 계약은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약속은 합의죠. 내가 살게, 그래 내가 팔게 하고 약속한 거잖아. 남의 땅에 대해서 사고 팔고 약속할 수 있죠. 여러분 안 하십니까 그거? 자녀분한테 약속하십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때 내가 엄마가 뭐 하나 사줄게. 엄마 꼭 사줘야 된다? 약속했죠? 근데 그거 갖고 계시나요? 안 갖고 계시잖아. 뭐 애한테 무슨 시계 하나 사주겠다 그랬더니 그때 가서 사러 가서 사서 애한테 주잖아요. 그러면 약속할 당시에는 자기 물건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처음에 계약은 약속입니다 부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매매 계약했다 그러면 소유권까지 이미 받은 것까지 다 생각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다시 계약은 뭐다?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할 때에는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지 그 물건을 지켜줄 의무, 그것을 부담하는 것이지 반드시 그 물건이 먼저 내 것이 된 다음에 약속하는 건 아니라고요. 상식 맞죠? 네. 상식을 거꾸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식이 맞아요. 단지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이런 기초적인 것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니까 이제 법률 언어로 쓰면 타인 권리에 대한 매매 계약도 유효하다란 말이 나오면은 이게 뭔 소리야? 남의 땅도 사고 팔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도 안 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을 풀었어요. 남의 땅일지라도 사고 팔고의 약속은 할 수가 있습니다. 단 그걸 이행을 하려면, 지켜주려면 그 땅이 내 땅이 된 다음에 지켜줘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장난감 집에 있는 장난감을 자녀분에게 엄마가 이번 크리스마스 제가 사줄게, 엄마 꼭 사줘야 돼, 약속은 할 수 있죠. 근데 그 아이한테 주려면은 내가 장난감 가게 가서 내 것으로 한 다음에 아이한테 넘겨주잖아요. 약속과 이행의 과정은 별개의 과정이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걸 면밀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철저하게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나중에 계약에 관한 내용 배울 때 타인에 관한
타인 권리에 대한 매매의 담보 책임. 이런 말들을 쉽게 이해하는 거예요. 간단히 보면 보십시다. 이렇게 약속했어. 을, 병, 정, 무는 이제 갑이 하고 계약을 했죠. 그럼 갑은 을을, 병, 정, 무라는 사람에게 약속한 대로 100병씩 잘라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책임이 있겠죠. 계약을 했으니까. 그럼 또 을은 A한테 가서 9억 5천만 원 주고 사와야 되겠죠. 그 자기 것으로 만든 다음에 쪼개준단 말이에요. 근데 갑이라는 자가 9억 5천을 다 안 줬어. 그러니까 A가 뭐야 이런 놈이 다 있어. 계약 끝내. 소유권 안 넘겨줘 버리네. 그러면 갑은 을, 병, 정, 무에게 어때요? 100평씩 못 잘라주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여보. 야, 약속시켜.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나 못 지키게 됐는데 그럼 야 이 사기꾼아 그럴 거 아니야 이제. 내 돈 내놔 이래 될 것이고 안 내놓으려고 버티면 일단 집어넣고 사기꾼을 집어넣고 얘 재산이니까 압류해서 받아내고 줬던 돈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손해배상도 받아야 되고 이러한 과정이 계약의 진행의 과정이죠. 계약이 비틀어지면 손해배상하고 그런 거예요.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한 번도 이런 전원주택이라든가 이런 분양 이런 거 안 해보셨죠 아직? 안 해봤는데 어찌 알아요? 지동 가지고 뭐 사둔 다음에 분양하지 않는다는 거. 절대로 분양업자는 지돈 다 모아가지고 땅부터 산 다음에 분양하고 그런 일 없어요. 그렇게 해서 사업 못하지. 일단 계약금만 들고 가서 계약해놓고 분양 잘 쳐가지고 돈 일정 돈 모은 다음에 또 이쪽으로 돈 주고 가지고 오고. 그래서 넘겨주면은 이 사이에 있는 갭 마진이라고 하는 것을 먹는 거잖아요. 속된 말로 우리 일상에서는. 자 이제 해결되셨습니까? 일상언어로 풀면은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가격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아도 가격을 정할 수 있는 기준만 있다면 계약은 유효하게 할 수가 있죠. 기준이 없다면 그 계약은 유효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서 가격 정해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두 번째, 남의 땅일지라도 계약은 곧 약속이므로 타인의 토지일지라도 일단 사겠다 팔겠다는 약속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이제 좀 치밀하게 정리해 봅시다.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계약이 성립한 다음에 계약은 성립 후에 비로소 유효인가 무효인가를 따져야 된다.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배웠죠?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계약의 당사자가 있어야 돼요. 강아지와 명의주인은 계약을 못하는 겁니다. 강아지가 사람이 아니니까 계약이 존재해야 되겠죠.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는 거 진짜 한번 물어볼까요?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갑과 을이 계약을 했다고,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다고 을이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을이 주장하고 있어요. 계약을 언제 했느냐? 2009년 11월 11일 날 계약을 했다고 계약서를 딱 들고 와서 판사에게 주장을 합니다. 갑은 그런데 2003년 4월 6일 날 사망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판사가 을 보고 당신 어떻게 계약했는데? 그랬더니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 대필해가지고 계약했다고. 자, 이 계약은 무효예요? 유효예요? 예? 아, 이제 완전히 이해하셨네. 성립이 안 됐잖아요. 유효도 무효도 아니잖아. 성립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판사가 뭐라 그래요? 이 양반 장난치나 빨리 가! 이런단 말이에요. 무효다 유효단 말을 안 해요. 재판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유효면 인용 받아들이고 무효면 기각을 하는데 이건 무효도 유효도 아니니까 각하 쫓아버린단 말이에요. 각하란 말은 무릎 밑에서 발로 차버린다는 뜻이에요. 각하라는 표현. 그러니까 이 양반 장난치나 빨리 가! 이런단 말이에요. 왜? 계약은 성립조차 안 됐으니까. 이제 아시겠죠? 당사자가 존재해야 돼. 이건 귀신이니까 당사자가 아니잖아. 확실히 이해하셨구만요. 그 다음에 계약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약의 목적이. 그래서 목적과 목적물을 구별해 봐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구별해 봅시다. 목적과 목적물. 계약의 목적, 그리고 목적물을 한번 구별해 봅니다. 갑과 을은요, 자, 여기 보십시오. 갑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사고팔고의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도인과 매수인. 매수인이 계약한 목적은 뭐죠? 아파트예요? 무엇을 사고파고 했어요? 아파트죠? 아파트를 목적으로 삼았는가를 보는 거예요. 다시 갑과 을 사이에서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무슨 계약? 임대차 계약. 무엇을 빌렸어요? 을이 아파트 빌렸죠? 이거. 매매 계약의 목적은 아파트. 임대차 계약의 목적은 아파트. 그러면 매매도 아파트 목적이, 임대도 아파트, 전세도 아파트. 그 목적이 다 똑같네. 매매일 때는 아파트인데 임대차일 때는 목적이 이건 목적 되는 물건이에요. 이것도 목적되는 물건이에요. 얘의 목적은 뭐냐면 내 것으로 하는 것. 이건요, 내가 빌려 사용하기로 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렇죠? 사서 내 것으로 하는 게 목적이고, 빌려서 내가 사용하기로 한 것이 목적이에요. 그것에 대한 물건은 목적물이에요. 그 매매계약의 목적은 소유권이고, 임대차 계약의 목적은 임차권이라고요. 그러면 목적은 뭐예요? 권리죠, 권리. 계약에 있어서의 궁극적으로 갖고자 하는 권리, 이게 목적이에요. 그 권리를 담고 있는 물건을 목적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는 집 샀지 뭐, 집 빌렸지 뭐, 그러면 목적이 똑같아 버리잖아. 집을 산 것은 내 것이 되기 위해 산 것이고, 집을 빌린 것은 내가 그걸 사용하기 위하여 빌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런 계약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너 계약하고 왔다며 왜 계약했냐 그랬더니 글쎄 그냥 아무거나 계약했어. 그게 나오면은요 장난치는 거야. 그건 계약의 성립이 안 되거든 말이에요. 대충 이해가 되시겠죠? 대충만 되시면 돼요. 정확하게 지금은 정확할 수가 없어. 여러분이 감각적으로 이해가 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을 사겠다 팔겠다라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계약에 있어서의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법률행위, 계약은 법률행위의 한 종류인데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존재하고 목적이 있어야 되며 의사 표시가 존재해야 된다. 계약이 되려면요 어떤 사람이 제안하고 어떤 사람이 승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이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를 따져 물을 때 그 중에서 이것도 따져보고 이것도 따져보고 이것도 따져보는 거지만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것만 잠깐 따져보겠어요. 목적에 대해서. 그 계약에 목적된 권리가 자기가 갖겠다 어쩌겠다 할 때 그 목적된 권리가 확정돼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실현이 가능한 것이어야 되며 이것이 적법한 것이어야 되고 사회적으로 타당한 것이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너가 집 계약하고 왔다며? 그랬더니 나 집 계약하고 왔어.
뭐 샀냐? 아니면 빌렸냐? 그랬더니 글쎄 산 것도 아니고 빌린 것도 아니고 뭐 했냐? 그랬더니 그건 나도 잘 몰라. 그럼 계약한 거예요? 계약은 하긴 했다고 하는데 그 계약은 결코 법이 협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실현이 불가능한 계약을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너 이번에 달에 있는 토끼 잡아오면 내가 2천만 원 줄게 그랬어요. 실현 가능합니까? 안 되죠. 그건 결과적으로 그 계약은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은 협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법이 협조해 주면 유효, 법이 협조를 못 해주면 무효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실현이 불가능하면 계약은 법이 협조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적법해야 돼요. 적법하단 말은 법에서 하지 말라고 특기건 하지 마라 라고 해놓은 것이 있다면 그건 안 해야 돼요. 우리 법에서 예컨대 마약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마약은 소지할 수도 없으며 사고 팔 수도 없다라고 해놓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하게 되면 사회가 문제가 생길 거니까 특별히 마약 등에 관한 뭐 항정신성 의약품에 관한 법률이랄지 이런 개별 법률들에서 우리가 보더라도 안 되는 것, 결코 해서는 안 될 것들을 해서는 안 되게끔 법에서 정해놓고 있다. 그런데 갑과 사이에 우리끼리는 은밀하게 마약을 사고 팔기란 계약을 하자. 이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것도 거꾸로 뒤집어서 유효라고 생각해 봐요. 보세요. 마약에 대해서 금지해 놨는데 갑은 마약을 팔고 그런 마약을 삽니다. 그래서 마약을 딱 넘겨주면서 돈을 주려는 찰나에 경찰이 덮쳤어요. 잡아갔다고 봅시다. 이제 감옥에 살다 나오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마약을 가지려다가 맛 한번 보고 잡혀버렸어요. 갑의 입장에 돈 아직 못 받았죠. 지금 물건 넘겨줬는데. 그런데 감옥 갔다 나와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돈을 못 받았어. 법원에다가 만약에 유효라면은 청구하겠죠. 판사님, 쟤 나한테 물건 사가지고 돈 안 줬습니다. 무슨 물건? 마약. 돈 주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법원이 어찌됐든 물건 가져갔으니까 돈은 줘라 그런다면 말도 안 되죠 이거. 그러니 어때요? 법이 협조를 못 해주는 거야. 차치적으로 이건 계약이 법이 협력을 못하면 무효. 이해가 되시겠어요? 협력 못하면 무효입니다. 이렇게 사회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법은 일정 부분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들을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인간의 못된 행동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법에다 일일이 다 그걸 규정을 못해요. 일일이 규정을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걸 일일이 규정할 수 없으면은 법에 규정된 것만 피하면 다 허용이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법에 규정된 것만 피하면 허용이 될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법에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상식적인 우리들이 지켜볼 때 이건 도저히 법이 용납해서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경우들.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예컨대 갑과 을 사이에서 을이 그럽니다. 갑에게 가서 야, 저놈 말이야. 너가 안 죽을 만큼만 때려주면 두 다리를 부러뜨리만 주면 내가 나한테 500만 원 줄게. 이따 가정해 봅시다. 우리 민법에는 타인의 신체를 부러뜨려서 돈을 받는 계약은 무효다라고 정해놓지 않았어요. 왜? 안 정해놔 상식적으로 그건 무효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 규정에 위반되지 않았으므로 유효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들은 그럴 때 이것을 크고 넓은 규정으로 한마디를 딱 해놨어요. 설사 법의 규정에 금지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사회 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난다면 이는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반사회적 행위라고 부르고 사회적으로 타당한 행동일 때만이 법이 협조해 주는 겁니다. 도박을 했다. 갑과 을 사이에 도박을 했다. 도박은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을 하지만 도박을 우리 민법상 이러이러한 도박은 허용되지 않는다. 도박 때문에 서로 주고받던 빚은 청구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일일이 규정을 안 해놨어요. 그러나 도박 자체는 허용될 수 없는 거니까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도박은 해서는 안 되지. 근데 자기들끼리 도박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그것은
법원에 가서 약속을 지켜라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반사회 행위라 부르고 결과적으로는 그 계약 자체가 사회적으로 타당한 내용이어야만이 계약은 허용될 수가 있어요. 유효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거죠. 어떻게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죠. 우리 지금 이거 외울 것이 없는 그 기본 강의 때 들어가면 저는 이런 말조차를 아예 안 해요. 그냥 기본 강의 들어가면은 안다는 교과서에 써져 있지만 안다는 건 전제해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상식적인 이야기니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시험용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확정성. 실현 가능성, 이것도 시험 문제에 계약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오늘은 이걸 설명하기에는 여러분이 아직 실력이 따라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확정성만 놓고 보면은 방금 우리가 봤던 내용 중에 일정한 기준만 정해져 있으면, 즉 그때 당시 시세의 평균가로 합시다, 이런 식으로 기준만 정해져 있으면 계약할 당시의 가격을 확실히 정해놓지 않아도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된다 그랬죠. 우리가 방금 광어의 도다리를 통해서 느껴봤지 않습니까? 그것을 학문적으로 풀어보면은 이 확정성은, 목적의 확정성은 계약 당시 모든 것이 확정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단 그걸 이행할 때 확정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면 충분하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이행할 기준만 정해져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세의 평균가 이렇게 말했던 이 기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여러분과 제가 이제 여러분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와서 판례 공부를 하게 될 때는 뭐라고 나오겠습니까? 계약 당시 가격과 수량, 그 목적물의 수량이 정해지지 않는 것이라 하여도 이를 정할 수 있는 기준이 존재한다면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이것이 판례예요. 판례. 이 판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당장 외워버리셨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외워버리겠다고요. 여러분 제가 외우라고 말하지 않았어도 느낌적으로 그래, 계약 당시 가격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도 기준만 있으면 계약은 성립하게 돼 있어. 왜? 우리가 양장피, 무슨 짜장면 집에 가서 양장피랄지 방금 횟집 이야기 놓고 보니까 그러더라는 거야. 그것이 판례의 내용이죠. 판례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판례 공부한다 하면서 어려워하는데 이렇게 기초부터 우리 일상에 있는 이야기를 가만히 더듬어서 기초적인 내용들을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있을 무렵에 천천히 생각하고 훈련을 해두면 모든 내용의 판례가 우리의 상식에서 어긋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언어가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생소하고 말이 길기 때문에 읽다가 막 힘들고 그러지만 판례의 내용을 보기 전에 우리가 상식에 접근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런 훈련이 있고 그 다음에 판례를 보면 판례는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를 바탕으로 했던 것을 한번 확인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과 제가 계속 훈련해 나갈 텐데 오늘은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니까 살펴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교재에 이제 3강에 나와 있는 교재에 보시니까 계약에 있어서의 목적과 목적물의 구별 이런 거 내용 적어져 있는 거 보니까 목적은 뭐라 그랬습니까? 권리가 목적이라 그랬죠. 계약상 얻고 싶은 권리, 이게 목적이에요. 목적물은요, 그것을 담고 있는 물건, 이것이 목적물이 될 것이고, 확정된 목적이 되면 실현 가능된 목적이 되고 적분한 목적이 되고 사회적으로 타당한 목적이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중에서 뭐만만 보자? 확정은 계약 당시 반드시 모든 게 확정될 필요는 없다. 됐죠? 계약 당시 모든 게 확정될 필요는 없다. 단 이행기 때 확정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면 충분하다. 됐습니까? 예.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 어려운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내용이 참 많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해서
계약의 성립에 관한 내용까지를 전부 이제 살펴봤어요. 아주 기초 단계.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존재해서 그들이 사겠다, 팔겠다, 빌려주겠다, 빌리겠다, 주겠다, 받겠다. 이런 말들을 통해서 그들의 목적을 보이고, 비록 그것이 계약 당시에 분명하고 모든 게 세세하게 정해진 목적이 아닐지라도 그 목적을 보이고 그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이 돼서 이행을 할 때 약속된 대로 이행을 하면 될 것이고, 계약은 곧 약속이므로 다른 사람의 계약할 당시에 다른 사람의 물건일지라도 내가 계약할 당시에 너에게 팔겠다, 사겠다라는 약속은 충분히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이행만 제대로 해주면 되더라.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지난 시간 3시간, 오늘 3시간 배운 내용이에요. 줄이면. 자, 내용 자체가 조금 길지는 않았는데 그 텀을 좀 자르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여러분과 이제 조금 쉬었다가 좀 빨리 끝내죠. 지금은. 왜냐하면 이제 텀이 앞부분은 계약에 관한 이야기였다면은 이제 4강부터 한 30분만 더 하겠습니다. 4강부터는 여러분과 제가 봐야 될 내용 중에가 우리 일상에서 흔히 말하는 채권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죠? 뭐 채권 사고 팔고 합니다. 자동차 사게 되면은 무슨 채권을 샀네 팔았네 이런 말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제 혹시 작년에 공부해 보신 분이 계신다면은 뭐 채권 관계가 어떻고 물권 관계가 어떻고 이런 말을 쓰게 되는데 그 본래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하실 때 채권이라는 단어에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30분 정도만 채권과 채무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보고, 여러분이 간단히 보고, 또 사안을 통해서 생각을 좀 해볼 거리들,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춥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30, 40분 했나요? 자,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그 채권과 물권에 관한 4강 내용을 좀 보도록 하십시다. 조금만 쉬었다 보십시다.